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3단원을 새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조금 앞으로 넘어와서 9단원 내용을 새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 배웠던 13단원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새로 9단원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13단원 내용부터 나왔던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나요? 어,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 가진 돈이 100이 있으면 그 돈 중에 뭐 50은 뭐 어디 주식에 넣고 뭐 20은 어디 채권에 넣고 또 20은 또 어디 넣고 나머지 10은 뭐 현금으로 보유하고 뭐 이렇게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50 주식으로 넣기로 한 50 중에 또 그 50 중에 얼마는 또 무슨 주식을 사고 또 뭐는 또 얼마의 어떤 주식을 사고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13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1에서는 아직은 포트폴리오랑 분산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개별 종목 아니면 어떤 한 투자 금융상품에 몰빵을 하기로 했을 때 그 금융상품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플러스 그다음에 나머지 확률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해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었고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산의 경우에는 편차의 제곱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확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더하면 분산이 됐었고 그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 이제 13.2로 넘어가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은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비중이라는 말은 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여기 지금 내가 전체 투자한 것 중에 그 금융사 자산에 투자한 거 그래서 이렇게 비율 아니면 퍼센트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러 자산에 섞어서 나눠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 이런 방식으로 비중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 비중 그 금융상품의 기대 수익률 비중 그리고 그 금융상품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쭉 곱한 다음에 모두 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넘어가서 그런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편차 제곱, 그리고 그 편차와 그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의 곱을 모두 다 더하면 분산이 계산이 됐었고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계산이 됐었던 것이고 그 분산 구한 것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표준 편차,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13.4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기대값 구하는 거,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보면 자 보시면 만약에 경제가 호황일 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호황일 때 지금 보시면 주식 A, B, C가 있고 주식 A의 호황일 때 수익률은 10%, 주식 B가 호황일 때 수익률은 15%, 주식 B가 호황일 때 수익률은 20%라고 나와 있고 A에 50%를 넣고 나머지 B와 C에 25%씩 넣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그 A에다가 넣는 비중 50% 곱하기 그 호황일 때 A의 수익률 10% 플러스 그 다음에 B와 C는 각각 25%니까 여기 25%를 앞에다 넣고 곱하기 B 호황일 때 수익률 15% C 호황일 때 수익률 20% 해서 쭉 다 합산하면 호황일 때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13.7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불황일 때에도 불황일 때 그 비중 50%, 25%, 25%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여기 8, 4, 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불황일 때 8%, 4%, 0% 수익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하면 불황일 때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5%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위에서 구한 거는 아예 호황일 때 그 기대 수익률,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을 본 거고 이제 불황일 확률과 호황일 확률을 다 섞어서 호황이든 불황이든 이 포트폴리오의 평균 기대 수익률은 여기 호황일 확률 40% 곱하기 아까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플러스 불황일 확률 60% 곱하기 불황일 때의 수익률 이렇게 하면 이 포트폴리오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약 8.5% 퉁쳐서 8.5%의 평균 수익을 갖다주는 포트폴리오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분산 계산하실 때 도대체 편차가 뭘까라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 여기 지금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 기대 수익률은 8.5 이렇게 빼는 것이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각각 제곱을 하고 그 앞에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 40%, 60%를 각각 곱해서 쭉 합산을 하면 나오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분산.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분산에다가 로트를 씌우면 그것이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기대값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을 모두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34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들, 어떤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주의를 하실 부분은 서로 어떤 거랑 어떤 거가 또 같은 말이고 어떤 거가 또 같은 말이라서 이렇게 막 섞어서 쓰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총 기대 수익률이라고 만약에 총 수익률을 보겠다 하면 그것은 기대 수익률, 기대한 부분과 기대하지 못한 부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로서 내가 예상했던 GDP 성장만큼보다 더했거나 덜했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는 예시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거시경제시장에 어떤 회사든 어떤 거시경제적인 뉴스든 뭔가 새로운 소식이 딱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미치는 영향이 기대해서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계적 위험은 내가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든 이 지구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누구든지 뭐에 투자를 했든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게 체계적 위험이 되겠다. 그래서 GDP라든지 물가 상승 아니면 이자율 이런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특정 회사에 투자해서 그 투자자만 받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됐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투자를 한 주주다. 그러면 나는 내가 GM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투자를 한 게 아니니까 현대자동차만 받을 수 있는 위험, 그런 거는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수익률은 기대하는 부분과 기대하지 못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기대하지 못한 부분은 앞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한 발짝 더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대략 한 30개 정도로 분산 투자한 이후부터는 거의 그 수익률 평균의 표준 편차가 거의 감소하는 폭이 엄청 작아지죠. 그래서 한 30개 정도로 분산을 하게 되면 거의 분산이 잘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산 가능한 위험을 확 줄이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을 하면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혹은 다시 말하면 위험의 일부분은 이렇게 분산이 해가지고 완전히 줄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고 나머지 부분, 여기를 말을 하는 거겠죠. 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분산 안 되는 부분, 요런 부분이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13.345에서 서로 뭐랑 같은 말인지 표현들을 여러 개 배우셨는데, 바로 뒷페이지에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분산 가능한 위험,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비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한 위험은 본질적으로 분산 투자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한 30개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개 이상이 되면 그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가능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랑 같은 말이고, 분산 불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 혹은 마켓 리스크, 시장 위험, 이런 것들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 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이렇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체계적 위험은 같은 말, 분산 불가능 위험 혹은 시장 위험이랑 같은 말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특정 회사, 어떤 특정 금융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나만, 그 투자자만 받게 되는 위험이니까 분산 가능 위험 혹은 특이 위험, 고유 자산 위험,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거기는 거의 비체계적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시 경제에서 미치는 위험이 밖에 없게 되겠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밖에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흐르고 흘러서 13.6에서 결국 배우게 된 게, 그렇다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한 거에는 체계적 위험밖에 남지 않는다면 어떤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이 얼마인지를 좀 보여주는 어떤 지수라던가 어떤 숫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가 체계적 위험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베타라는 것을 13.6에서 새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타 개수 혹은 베타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 말을 그냥 베타라고 하고요. 이론적으로 꾸릴 수 있는 전 세계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다 갖다가 넣은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시장 자체니까 그것의 베타가 1이고 만약에 이제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봤는데 0.5야. 그러면 시장이 100만큼 오를 때 그 포트폴리오가 0.5 베타니까 50 오르는 거구나. 혹은 시장이 100 떨어질 때 그 포트폴리오는 50밖에 안 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는데 그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5야. 그러면 시장이 100만큼 오를 때 내 포트폴리오는 150이 오르는 포트폴리오인 거고 시장이 100 떨어질 때 내 포트폴리오는 150이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베타 1.5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었고 미국의 예시긴 했는데 여기 지금 코카콜라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표적인 존슨앤존슨이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냥 어느 정도는 하는 거라는 거를 낮은 베타라는 게 1보다 작은 베타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애플 같은 거 여기 혹은 테슬라 같은 거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수입이 일시적으로 이달 아니면 저번 달에 줄었다. 그럼 차 조금 타던 거 좀 더 차지 하고 그냥 우리는 소비를 미룰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같은 것도 그래 약점 끝나긴 했는데 그냥 좀 내 상황 나아질 때까지 조금 더 쓰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는 시장이 좋으면 확 좋고 시장이 나쁘면 또 확 나쁘고 하는 베타가 1보다 큰 모습 자동차 회사들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국을 예로 들면 베타가 생활밀접 LG 생활건강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G 생활건강 코카콜 롯데칠성 아니면 무슨 음료 같은 거만 운진 식품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생활 밀착 업종의 회사들이고 베타가 1보다 클 거라고 생각되는 회사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폰 만드는 전자 IT 회사들 그런 것들이 베타가 1보다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종목의 베타, 어떤 한 금융상품의 베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 개의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하는 게 되게 쉬웠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금융상품의 비중을 여기 앞에 각각 넣고 여기 그 금융상품의 베타 이렇게 넣어서 그냥 쭉 곱해서 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가진 베타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바로 요 있는 예제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 1000 넣고 2000, 3000, 4000을 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지? 포트폴리오의 전체 베타는 얼마지? 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3.6까지 공부를 했고 13.7에 넘어가서 증권시장선, SML, 그리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 CAPM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3단원의 요 긴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한 건 13단원 제일 끝에 나오는 이 CAPM, 증권시장선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서 공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결국 결론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개별 금융 상품이든 혹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됐던 그 개별 금융 상품 혹은 포트폴리오 I의 수익률은 이렇게 요것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수익률이 구성이 될 것이다. 가장 밑바닥에 쌓이는 거는 그 금융 상품이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 만큼은 그 정도는 다 얻는 게 당연하겠죠.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렇게 RF, 무위험 수익률,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혹은 내가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이자, 그런 거를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여기 RF 파트였고, 그리고 내가 이 RF에 투자하지 않고 시장 포트폴리오에 나는 어쨌든 이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시경제 위험에 나는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시장 위험 프리미엄 부분, 그리고 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내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이 베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어떤 금융상품, 개별 금융상품이든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7에서 배운 캐펜과 관련한 예제를 많이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뭐 10단원, 4, 5단원 거기에서 이 캐팸이 다시 나오고 꼭 우리 과목에서 또 등장하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 캐팸이라는 개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개념이고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요 결론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팸이 요런 시기에요 라고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13.7에서 두 가지 직선을 통해서 이렇게 캐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일종의 말로써 증명, 수학으로 말하면 증명을 우리가 살펴본 건데, 그 과정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복습을 할 때 한번 보시고, 혹시 그것까지 살펴보시기 너무 벅차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결론 부분만이라도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어떤 금융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게 되더라도 이 캐팸을 100% 거의 99.9% 다시 만나게 되시는데, 이제 그런 자격증이나 어떤 시험 목적의 강사님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또 캐팸의 결론만 설명하고 쭉 넘어가지 이 캐팸이 나온 이유, 증명에 대해서 또 만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증명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13단원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았고, 학교에서 원래 7주차에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8주차 5월 11일부터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 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뭐 상담이나 아니면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블랙보드 왼편에 있는 게시판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익명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1대1 오픈 카톡을 이용해서 저에게 의사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13단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